승자와 패자. 초나라가 형용하기 어렵도록 비참하게 패배한 원인을 따지고 보면 영윤낭화가 공명욕에 급급하여 심사마와의 협동작전을 위배하고 오군을 단독으로 섬멸시키려고 한 데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만약 최초의 계획대로 심사마와 협동작전을 폈더라면 질때지더라도 도성까지는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심사마의 작전 계획대로만 했더라면 오히려 오군 앞에서 손을 들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낭화는 전공을 독점하려고 군약을 어겨가면서 단독 행동을 취했다가 결국은 나라도 망치고 자기 자신도 망쳐버린 것이다. 그러면 심사마는 그 후에 어찌 되었을까? 심사마는 낭화와 협동작전을 하기로 합의되자 3만여 군사를 거느리고 곧 회수로 향하였다. 오군을 배후에서부터 몰아쳐가지고 한수에서 낭화와 협공하여 오군을 일거에 섬멸시켜버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수에 도착하여 공격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초군이 급히 달려오더니 낭화 장군이 오군을 단독으로 공격하다가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여 결국은 도성까지 오군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심사마는 기절초풍할 듯이 놀랐다. 뭐야? 낭화가 단독으로 싸우다가 도성까지 빼앗겼다고? 예, 그러하옵니다. 도성까지 적에게 빼앗기다니 그것은 뭔가 잘못된 정보가 아니냐. 소인은 오군이 도성 안으로 노도와 같이 몰려 들어오는 광경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서 이리로 달려오는 길이므로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그러자 심사마가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초왕의 생사 여부였다. 도성이 오군에게 점령되었다면 대왕께서는 어찌 되셨느냐. 소인은 그것까지는 모르옵니다. 그러나 적군이 도성으로 몰려들기 직전까지도 대왕은 도성 안에 계셨으니까 어쩌면 대왕께서도 적군에게 살해되셨거나 생포되셨는지도 모르옵니다. 뭐야? 대왕께서 전사하셨거나 생포되셨는지도 모른다고? 심사마는 눈앞이 캄캄해왔다. 대왕께서 요꼴이 되셨다면 이제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말인가? 심사마는 워낙 충성심이 강한 의사인지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허나의 우부인 낭화란 놈 때문에 초나라가 결국은 망해버렸단 말인가. 땅을 치며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통곡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대왕께서 설사 생포가 되셨더라도 살아계시기만 한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대왕을 탈환해내야 한다. 심사마는 부랴부랴 도성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서둘렀다. 심사마가 3만 군사를 일시에 휘몰아 쳐들어가 오군을 일거에 섬멸시키려고 총출동을 서두르는 바로 그때 때마침 도성에서 패주에 오던 부장 몇 사람이 심사마의 부대를 찾아왔다. 심사마는 그들을 붙잡고 묻는다. 도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이 사실이오? 장수들은 면목이 없는지 고개를 깊이 떨어뜨리며 대답한다. 도성이 오군에게 함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상께서는 어찌 되셨소? 장수들은 머뭇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 심사마는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큰 소리로 꾸짖는다. 아니, 그러면 그대들은 대왕의 생사조차 모르면서 덮어놓고 도망을 쳤단 말인가? 그러자 장수 하나가 문득 고개를 들면서 대답한다. 주상께서 생존해 계시다면야 저희들이 어찌 도망을 쳤겠습니까? 주상께서는 비통하게도 전사하셨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심사마의 책임 추궁이 추상 같으므로 그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무책임한 거짓말을 꾸며냈던 것이다. 그러나 심사마는 그 소리를 듣자 울부짖듯이 다시 물어본다. 주공께서 전사하셨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소장은 주공께서 전사하시는 광경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소장들이 어찌 주공을 버리고 도망을 왔겠습니까? 거짓말은 자꾸만 거짓말을 낳게 하는 법이어서 도망쳐온 장수들은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 심사마는 그 말을 듣더니 벼랑간 통곡하며 탄식한다. 주공께서 생포가 되셨다면 나는 주공을 탈환해 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최후까지 오군과 싸울 각오였는데 주공께서 이미 전사를 하셨다니 나는 이제 무엇에 근거를 두고 살아남을 것인가?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초국을 이렇게 허무하게 회망시킬 수가 있는가? 심사마는 오랫동안 하염없이 울며 탄식하다가 문득 장수들을 굽어보며 말한다.
당신네들은 꼴도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서 썩 물러가오. 패장들이 창왕이 물러가 버리자 심사만은 오랫동안 혼자서 비통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문득 북향하여 자세를 바로 잡더니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뽑아 칼끝을 목에 갖다 대며 말한다. 대왕 전하, 소신은 생전에 다하지 못한 충성을 저승에 가서나마 다할 것이옵니다. 대왕께서는 소신의 충성을 길이 거두어 주시옵소서. 심사만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칼을 자기 목에 깊숙이 찔러 자결하였다. 패장들의 무책임한 거짓말이 충신 심사마의 목숨을 앗아가게 만든 셈이었다. 심사마의 자결은 모든 장병들을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럽게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대왕이 전사를 한 데다가 심사마까지 자결을 했으므로 2만 군사들은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때마침 너무도 놀라운 기별이 날아들었다. 도성의 수호대장의 한 사람이었던 심포서 장군의 부장이 급히 달려와서 대왕께서는 지금 운성으로 몽진을 가고 계시는 중이니 모든 군사는 운성으로 집결하라는 어명이시오. 하고 왕명을 전달하러 왔던 것이다. 어명이라는 말에 군사들은 한결같이 아연해하였다. 대왕께서 전사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심사마가 자결까지 하셨는데 대왕께서 운성으로 몽진 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자 어명을 받들고 달려온 장수가 펄쩍 뛸 듯이 놀라며 호통을 지른다.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더란 말이오. 그자는 간자임이 분명하니 그자를 당장 색출해내도록 하시오. 모든 장병들은 크게 분노하며 문제의 인물을 찾았다. 그러나 그자는 어디로 종적을 감췄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심사마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원한을 생각하면 그놈을 잡아서 회를 처먹어도 시원치 않겠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로 지체하고 있을 때가 아니오. 대왕께서 운성으로 가시는 중이라니 우리도 운성으로 빨리 이동하여 대왕을 수호하기로 합시다. 이리하여 2만여 군사들은 운성으로 이동을 서둘렀다. 한편 초왕 소공은 도성을 빼앗기고 운성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도중에 고초가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도성에서 운성으로 가려면 회수를 건너야 한다. 초왕은 회수를 건너 운몽택에 이르자 배를 강기슬게 멈춰놓고 그날 밤을 배 위에서 보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배 안에서 첫잠이 막 들었을 무렵에 난데없는 수백 명의 도둑대가 배를 습격해왔다. 초왕이 창왕이 놀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데 도둑의 두목이 비호같이 덤벼들어 초왕을 창검으로 찌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옆에 있던 대장 왕손유가 몸을 날려 도둑을 가로막으려다가 도둑의 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다. 초왕은 그러한 북새통에 물속으로 뛰어내려 다행히 목숨은 간신히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배 위에 싣고 오던 수많은 금은 보화를 도둑들에게 고스란히 빼앗겨 버렸음은 새삼스러이 말할 것도 없으리라. 초왕은 측근 장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가 문득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을 멈춘다. 전하, 왜 그러십니까? 초왕은 울부짖듯 말한다. 개화공주를 배 위에 내버려 두고 왔으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으냐? 개화공주는 초왕의 누이 동생으로 배경태우가 극진히 사랑하는 공주이기도 하다. 그러한 누이 동생을 배 안에 버려둔 채 도망을 쳐왔으니 이만저만한 중대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타고 있던 배는 이미 도둑의 무리에게 빼앗기고 말았으니 누가 감히 그 배에 올라가 그녀를 구해올 수 있을 것인가? 초왕은 부하 장병들에게 애원하듯 호소한다. 누가 개화공주를 구해올 사람이 없겠느냐? 개화공주를 도둑에게 빼앗겨버리면 나는 일생을 두고 모후를 만나뵐 면목이 없으리로다. 하태부 총건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신이 목숨을 걸고 개화공주를 구출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초왕은 크게 기뻐했다. 오, 그대가 공주를 구출해 오기만 하면 그 은공은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하리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개화공주를 구출해 올 가망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종건 자신도 무슨 신통한 술책이 있어서 자청하고 나선 것은 아니었다. 초왕이 하도 비통해하기 때문에 신하의 도리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원한 데 불과하였다. 다만 인류의 희망이 있다면 배 안에서의 소동이 워낙 요란스러웠던 까닭에 개화공주가 어쩌면 그 북새통의 육지로 도망을 쳐올라왔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있을 뿐이었다.
여자들이란 워낙 위급한 때에는 남자들보다도 머리가 민첩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영리한 공주는 능히 그럴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종건은 공주를 구출하려고 나루터로 걸어오면서도 어둠 속에서 풀밭에다 대고 공주님, 개화 공주님은 어디 계시옵니까? 하고 건성으로 불러보고 있었다. 어찌 생각하면 그야말로 허황하기 짝 없는 기대였었다. 그러나 거기에 기적이 하나 나타났다. 종건이 나루터에 거의 다다라서 마지막으로 공주님, 개화 공주님은 어디 계시옵니까? 하고 불러보았을 때 저 멀리 등 뒤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들려왔던 것이다. 종건은 가슴 설레는 희망감을 느끼며 몇 걸음 뒤로 되돌아와서 공주님은 어디 계시온지 빨리 나와주시옵소서. 대왕께서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하고 목소리를 죽여가며 침착하게 말해보았다. 그러자 그때 캄캄한 풀밭 속에서 문득 여자의 목소리로 나 개화 공주는 여기 있소. 이 판국에 나를 찾는 사람이 누구요? 하고 반문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종건이 크게 기뻐하며 풀밭 쪽으로 달려들어와 보니 과연 개화 공주는 전신을 오들오들 떨며 풀밭 속에 숨어 있었다. 종건은 감탕밭에 주저앉아 있는 개화 공주에게 머리를 숙여 보이며 말한다. 공주 마마, 저는 하태부 종건입니다. 공주 마마를 찾아오라는 어명을 받들고 왔사옵니다. 대왕이 계신 곳으로 모시고 갈 터이오니 빨리 일어나 주시옵소서. 대왕께서 일각이 여삼추로 고대하고 계시옵니다. 개화 공주는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쉬며 몸을 일으켜 나오는데 전신이 깜둥이처럼 감탕투성이었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면 도둑의 예가 배 위로 몰려 들어오자 그녀는 누구보다도 먼저 갯벌로 뛰어내려 풀밭 속에 숨어서 오직 천운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종건이 추측했던 대로 여자들은 위급할 때에는 놀랍도록 머리가 민첩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종건이 개화 공주를 데리고 돌아오니 초왕과 개화 공주의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바탕 슬픔과 기쁨이 교차된 통곡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일행은 다시 운성을 향하여 피난길을 떠났다. 패자의 길은 슬프고도 고달팠다. 날이 밝아올 무렵까지 산속을 부지런히 걸어오고 있노라니까 문득 저 멀리로부터 수많은 군사들이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질풍같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게 웬 군사들이냐? 적군이 우회 작전을 써서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일행은 간담이 서늘해 와서 오도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기만 하였다. 대항할 병력이 없는 데다가 이제는 피난길에 지쳐서 도망갈 기운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죽어야 할 곳인가 보구나. 초왕은 마음속으로 그와 같이 절망적인 생각조차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처럼 급히 몰아쳐오던 군사들이 초왕을 발견하자 벼란간 행군을 멈추고 젊은 장수 하나가 초왕 앞으로 다가오더니 대왕 전하, 저희들은 주공을 수호하려고 회수해서 달려오고 있는 중이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초왕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너희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군사들이기에 나를 수호해주겠다는 것이냐? 저희들은 심사마 밑에 있던 군사들이옵니다. 대왕께서 운성으로 몽진 중이시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길이옵니다. 초왕은 그 소리에 크게 기뻐했다. 그러면 심사마는 어디 있느냐? 심사마는 대왕께서 전사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흘 전에 비통하게도 자결을 하셨사옵니다. 뭐야? 내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사마가 자결을 했다란 말인가? 초왕은 기절초풍이라도 할 듯이 놀라다가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아, 심사마를 진작 등용했어야 옳았을 것을 내가 어리석어서 나라를 망치게 되었구나 하고 단장의 비탄을 흘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초왕은 심사마의 2만여 군사를 거느리고 운성에 도착하였다. 패주와 패주를 거듭하다가 천만 뜻밖에도 2만여 군사를 얻고 보니 이제는 제기를 도모해 볼 만도하였다. 그러나 정작 운성에 도착해보니 거기에도 뜻하지 않았던 장애가 도사리고 있었다. 일찍이 초평왕은 충신 투자기를 살해한 일이 있었는데 투자기의 아들 투에는 운성의 피신에 살다가 초왕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여서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것이다. 투에와 초왕 부신은 사촌 형제간이었다. 부신이 왕을 모시고 운성에 도착하자
어느 날 밤 투에는 사촌 형인 부신을 비밀리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 형님, 초평왕은 만고의 충신이었던 나의 아버님을 이유 없이 죽인 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초평왕은 이미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므로 저는 이번 기회에 그의 아들인 초왕을 내 손으로 살해하여 아버님의 원수를 갚을 결심입니다. 부신은 그 말을 듣고 즉각 꾸짖는다. 임금은 아버지에 해당하고 신하는 아들에 해당하는 몸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기로 어찌 원수를 갚을 수 있겠느냐. 더구나 지금처럼 궁지에 몰려있는 초왕을 살해한다는 것은 인의에 벗어나는 것이요. 종사를 멸하여 후사를 절단하게 하는 것은 효도에 벗어나는 것이다. 내가 초왕을 살해한다는 것은 인정에 벗어나는 짓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투에는 그 말을 듣자 분연히 노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서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투에의 불손한 태도로 보아 초왕을 죽이려는 결심에는 추호의 변동도 없어 보였다. 투시는 불안스럽기 짝이 없어서 그 길로 초왕을 찾아뵙고 이렇게 말했다. 운성은 성안이 협소하여 대왕께서 오래 머물러 계실 곳이 못 되옵니다. 게다가 정보에 의하면 오군이 머지않아 이곳까지 쳐들어온다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곧 떠나셔서 수성으로 본거를 옮기시도록 하시옵소서. 사촌 동생에게 피살될 위험이 많으니 빨리 피신하자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적당한 구실을 꾸며 대었던 것이다. 초왕은 투신의 충고를 들어 그날로 운성을 떠나 수성으로 본거지를 옮겼다. 수성 사람들은 본시부터 초왕에게 충성을 다해 오던 백성들이어서 초왕을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그뿐이랴 초왕이 도성을 빼앗기고 수성까지 쫓겨왔다는 사실을 알자 성내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군인이 되기를 자청하였고 그날부터 자기네의 손으로 각종 무기까지 열성적으로 제작해 주었다. 궁죽통이라고 하던가 궁지에 몰린 초왕에게는 회생의 기운이 새로 싹트기 시작한 셈이었다. 패자 초왕에 쫓겨가는 길은 이와 같이 참담했거니와 그러면 승자 오왕의 행적은 어떠했던가. 오군은 초도 영주를 점령하고 나서도 초왕의 행방을 백방으로 탐색하였다. 그러나 좀처럼 알아내지 못했는데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알고 보니 초왕은 수성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오왕 함녀는 그 말을 듣고 손무를 불러 의논한다. 내가 군사를 직접 수성으로 끌고 가서 초왕을 깨끗이 섬멸시켜버렸으면 싶은데 원수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손무는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다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수성은 지세가 몹시 험악한 곳이옵니다. 게다가 그 지방에는 만족들도 많아서 섣불리 진주했다가는 만족에게 피습당할 우려가 많으므로 대왕께서 친정을 가실 곳은 못 되옵니다. 그러나 그자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그 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 아니오. 손무는 다시금 심사숙고하다가 대답한다. 무력으로 종결을 지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인정을 베풀어 민심을 돌려놓는 것이 상책일 것이옵니다. 인정으로 민심을 돌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수성으로 선무공작대를 파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를 풍족하게 베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 민심이 우리한테로 돌아올 터이니 그때에 가서 현상금을 두둑이 걸고 초왕을 생포해 오라고 하면 저마다 초왕을 잡아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 참 절묘한 계략이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오왕은 손무의 말대로 선무공작대원 1000명을 수성으로 파견하였다. 오군 선무공작대는 수성에 들어오자 행정요직에 파고들어 백성들에게 파격적인 선심을 베풀어주면서 음으로 양으로 오왕의 성덕을 찬양하였다. 그에 따라 수성의 민심은 날이 갈수록 초왕에게서 오왕에게로 기울어져 오고 있었다. 초왕에게 대한 늙은이들의 충성심만은 좀처럼 변할 줄을 몰랐지만 철없는 젊은이들은 공작 대원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나날이 오왕에게로 기울어져 오고 있었다. 민심이 오왕에게로 많이 기울어져 왔을 무렵에 공작 대원들은 비밀리에 다음과 같은 사발통문을 젊은이들에게 퍼뜨려 놓았다. 누구든지 초왕을 생포해 오는 사람에게는 100만 대금을 상금으로 주는 동시에 오나라의 현관직을 오왕께서 친히 제수하신다. 그와 같은 사발통문은 수성의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충동을 일으켜 주었다. 제기랄, 초왕을 잡아다 주고 오나라에서 커다란 감투나 한번 써볼까? 누가 아니래.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네의 알량한 삶을 어떻게 고쳐볼 수 있겠나?
수성의 젊은이들은 농담처럼 예사롭게 짓거려대고 있었지만 그것은 반드시 농담으로만 돌려버릴 실정은 아니었다. 젊은이들의 민심은 자꾸만 오나라로 기울어져 가고 있건만 늙은이들은 그와 반대로 어디까지나 초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일편단심이었다. 젊은 놈들이 철이 없어도 유만부동이지 눈앞에 이익에 현혹되어 대왕의 은공을 배반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늙은이들은 초장들과 상의하여 마침내 초왕을 수성에서 300리쯤 떨어진 안전한 산골로 옮겨갈 것을 충고하였다. 그 충고는 그날로 받아들여져서 초왕은 또다시 깊은 산속으로 피신을 떠났다. 초왕을 피신시키고 나자 초장 종건은 수성의 유격대를 퍼뜨려 젊은 위협분자들을 비밀리에 한 사람씩 살해하는 수법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첩자들을 내세워 초왕은 멀리 국외로 도피한 지 이미 오래이다. 이제는 어디서도 초왕을 생포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하는 소문을 계획적으로 퍼뜨려 놓았다. 그 소문은 마침내 오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오왕 함녀는 그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초왕이 국외로 도피했다니 이로써 전쟁은 완전히 끝났다. 오왕은 피난 후 초국 궁전을 점거하고 초왕의 총애를 받았던 수많은 비빈들을 모조리 애첩으로 삼았다. 그리고 혼자서만 향락을 누리기가 민망스러워서 모든 장수들은 그간 노고가 많았으니 이제는 제각기 초국 고관들의 저택을 점거하고 초국 미녀들과 마음대로 즐기도록 하라 하는 특명까지 내렸다. 자고로 군대란 전쟁에 이기고 나면 약탈 행위가 심해지게 마련인 법이다. 그런데다가 왕의 특명까지 내렸으니 오장들의 자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왕제 북에는 영윤자서의 애첩과 저택을 점령하였고 대장 백비는 영윤낭화의 애첩과 저택을 점령하였고 대장 전이는 심사마의 애첩과 저택을 점령하였다. 큰 집을 점령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오자서 한 사람뿐이었고 손무는 수성에 다녀오느라 초도에는 없었다. 손무가 며칠 후에 수성에서 돌아와 보니 모두가 그 꼴이 아닌가. 손무는 너무도 기가 막혀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러다가 곧 오자서를 불러 따지듯이 물어본다. 모든 장수들이 초국 고관들의 애첩과 저택을 모조리 점령해버렸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대왕께서 초국 궁전을 점령하시면서 전쟁은 이미 끝났으니 모든 장수들은 누구의 저택이든 마음대로 점령하라는 분부가 계셔서 그렇게 된 것이옵니다. 뭐요? 전쟁이 이미 끝났다고요? 손무는 또 한 번 아연실색하였다. 오자서는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옵니까? 하고 묻는다. 오자서의 질문에 손무는 어이가 없는 듯 한동안 오자서의 얼굴만 멀거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가로저으며 탄식하듯 말한다.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부터라고 나는 생각하오. 전쟁도 끝나기 전에 대왕을 비롯하여 모든 장수들이 이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소. 오자서는 이적 행위라는 말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적 행위라뇨? 초국 고관들의 저택을 점령한 것이 이적 행위라는 말씀입니까? 물론이지요. 초국 백성들은 그렇잖아도 도성을 빼앗겨서 민심이 흉흉한 판인데 우리는 민심을 무마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집 애첩과 재물을 약탈하고 있으니 그들의 반감이 어떠하겠소. 이것이야말로 이적 행위 중에도 최악의 이적 행위가 아니겠소. 오자서는 그제서야 이적 행위라는 말의 참뜻을 알아듣고 얼굴을 들지 못했다. 손무가 다시 말한다. 우리는 초왕이 국외로 도망갔으니까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런 게 아니오. 초왕은 지금 수성에서 300리 가까이 떨어져 있는 산속에서 권토중래의 기치를 노리며 3만여 군사들을 맹렬하게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 초왕이 수성 산중에서 3만 군사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요? 오자서는 크게 놀랐다. 손무는 한숨을 쉬며 다시 말한다. 우리가 진실로 두렵게 여겨야 할 것은 3만의 적군이 아니라 우리 편 사람들의 정신자세요. 무력으로 적을 무찌르기는 쉬워도 점령지대의 민심을 우리 편으로 돌려놓기는 전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요. 왜냐하면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모든 욕망을 억제할 만한 극기심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요. 그런데 오왕을 비롯한 수뇌부 인사들이 전쟁도 끝나기 전에
극기심을 발휘하기는커녕 이적 행위만 자행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한심한 일이 아니겠소. 나는 오나라 사람도 아니면서 어쩌다가 이 전쟁에 가담한 것이 이제 와서는 후회스럽기만 하구려. 지금이라도 원수께서 대왕에게 간언을 올려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손무는 머리를 가로 흔든다. 간언을 올리기에는 때가 이미 늦었소. 섣불리 간언을 올렸다가는 모든 장수들에게 무서운 오해만 사게 될 것이오. 손무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열지 않을 결심이었다. 그러나 오왕의 행실이 본국에 알려지자 뜻 있는 사람들은 열의 하나같이 오왕의 방종을 크게 개탄하였다. 더구나 70고령을 바라보는 노충신 당중절, 요원봉, 등계천, 신백도, 온계고 등의 5태부는 누구를 이끌고 일부러 초도에까지 찾아와서 오왕을 아련하고 간언을 올린다. 신등이 듣자옵건대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예의와 염치를 존중하는 데 있다고 하옵니다. 오왕은 충신들의 말을 거기까지 듣고 나자 그 이상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꾸짖는다. 늙은 노대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대강 짐작이 가오. 그대들은 캐캐 묵은 말로 나의 승전의 기쁨을 망치지 말아주기를 바라오. 충신들은 왕이 꾸지람을 하거나 말거나 자기들이 해야 할 말을 그대로 계속한다. 대왕 전하, 자고로 부부 유별은 인륜의 기본이옵니다. 오늘날 초국이 망하게 된 것은 일찍이 초평왕이 며느리를 애비로 맞아들임으로써 국정을 어지럽힌 때문이옵는데 대왕께서도 초평왕의 전철을 밟으신다면 장차 오나라의 운명이 어찌 되겠습니까? 대왕께서는 지금 초왕의 후비들을 맘대로 음독하시면서 신하들더러도 고관들의 처첩을 맘대로 농락하라는 분부까지 내리셨다 하오니 그래 가지고서야 점령지대의 백성들의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으며 나라의 기강을 무엇으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초나라의 부고를 모두 봉적하시고 속히 본국으로 환궁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초국 미녀들에게 혹해버린 오왕이 그런 간언을 제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듣기 싫소. 늙은 사람들이 무엇을 안다고 귀찮게 구오. 자고로 점령지대의 미녀들을 향유하는 것은 전승자의 당연한 권리요. 늙은 충신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울면서 다시 간한다. 대왕 전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옵소서. 만약 초국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적개심이 치밀어 올라서 이를 갈며 원수를 갚으려고 결사적으로 덤벼들 것이옵니다. 그로 인해 초국을 다시 빼앗긴다면 우리는 10년 적공이 도로 아미타불이 될 것이 아니옵니까? 울화를 참아오며 충언을 듣고 있던 오왕은 10년 적공이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는 소리에 드디어 분노가 열화같이 폭발하고 말았다. 뭐야? 너희 놈들이 방정 맞을 입방아를 찧어도 분수가 있지. 이제 알고 보니 너희 놈들이야말로 오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역적놈들이 분명하구나. 미녀들로 인해 이성이 마비되어 버린 오왕은 하늘이 무너질 듯한 호통을 지르더니 호위 군사들에게 여봐라. 이 늙은 역적놈들을 당장 끌어내어 차명에 처해버려라. 하고 무시무시한 어명을 내리는 것이었다. 호위 군사들이 몰려들어 늙은 충신들을 끌어내가니 그들은 개처럼 끌려나가면서도 최후까지 간언을 계속한다. 저희들은 100번 죽어도 아깝지 않사오니 대왕께서는 신속히 환궁을 해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오나라를 길이 보존하는 길이옵니다. 그러나 5명의 충신들은 반역죄로 그날로 형장의 이슬로 화해버리고 말았다. 손무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 모든 사물에는 천수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니 오나라의 운수도 이로써 종말이 왔는가 보구나. 그렇지 않다면 그처럼 현명하던 오왕이 초도를 점령하고 나자 마음이 그렇게도 변해버릴 수가 있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손무는 여러 해를 두고 오왕을 도와왔던 자기 존재가 허망하기 그지없었다. 5명의 충신들이 오왕에게 간언을 올리다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고 나니 그때부터는 누구도 오왕에게 간언을 올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오왕은 마음 놓고 육궁 비빈들과 어울려 낮이나 밤이나 질탕하게 놀아댔다. 어느 날 어떤 궁전으로 찾아가 보니 그 궁전만은 대문이 굳게 잠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오왕은 매우 불쾌하여 시녀들에게 물어본다. 이 궁전에는 누가 살고 있길래 내가 와도 대문을 열어 영접할 줄을 모르느냐. 시녀들이 대답한다. 이 궁전은 초왕의 모후이신 백영태우가 거처하시는 곳이옵니다.
오왕은 배경태후라는 말에 귀가 번쩍 트이는 것만 같았다. 배경태후라면 만고의 미인이라고 일컬어오던 진나라의 무상공주가 아니었더냐? 예, 그렇사옵니다. 무상공주가 지금도 이 궁전 안에 살고 있느냐? 도성이 함락된 뒤에도 배경태후만은 피난을 가지 않으시고 이 궁전을 홀로 지키고 계시옵니다. 무상공주라면 내가 진작부터 한번 놀아보고 싶었던 계집이니라. 그녀를 만나보고 싶으니 이 문을 빨리 열도록 하거라. 오왕은 시종더러 문을 열게 한 뒤에 궁전 안으로 들어와 배경태후를 사방으로 찾았다. 배경태후는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정전 한복판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오왕이 가까이 다가와도 눈을 감은 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오왕은 배경태후의 용모와 몸매를 고요히 음미하였다. 나이는 이미 50이 가까웠건만 얼굴에는 주름살 하나 없고 살결도 20 전후의 소녀처럼 아름다웠다. 오왕은 음욕이 불길같이 치밀어 올라서 자기도 모르게 주먹 같은 군침을 꿀꺽 삼켰다. 초국 궁전에 이런 미녀가 있는 것을 내가 왜 진작 생각지 못했던가. 오왕이 눈앞에 서 있거나 말거나 배경태후는 깊은 명상에 잠긴 채 그림처럼 앉아 있을 뿐이다. 오왕은 배경태후의 미모에 오랫동안 도취되어 있다가 문득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건넨다. 무상공주는 듣거라. 나는 오나라의 대왕이로다. 내 진작부터 그대를 애모해 오고 있었느니라. 이쯤 나오면 상대방은 겁에 질려서라도 반갑게 대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경태후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눈을 감은 채 여전히 명상에 잠겨 있을 뿐이다. 오왕은 문득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린 듯이 정좌를 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볼수록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이 계집이야말로 전리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전리품이로다. 오왕은 배경태후의 미모를 오랫동안 감상하다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무상공주는 듣거라. 거듭 말하거니와 나는 오나라의 대왕이로다. 내 어찌 나를 기꺼이 영접할 줄을 모르느냐. 그러자 배경태후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지극히 냉랭한 어조로 조그맣게 말한다. 나는 무상공주가 아니고 초나라의 배경태후요. 비록 나라는 망했을망정 초나라의 종묘 사직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몸이니 오왕은 종사의 존엄성을 알거든 곱게 물러가 주기를 바라오. 배경태후의 음성은 은쟁반의 구슬을 굴리는 듯 아름다웠다. 오왕은 호탕하게 웃으며 다시 말한다. 종사를 끝까지 지키려는 걸 보니 그대는 용모와 음성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조차 아름답구나. 그러나 청춘은 한때이니 남아있는 청춘을 나와 더불어 즐겨봄이 어떠하냐. 그리고 배경태후의 섬섬 옥수를 붙잡아 일으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배경태후는 눈을 번쩍 뜨며 오왕을 노려보는데 그 시선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빗으로 가슴을 찌른 것만 같아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그제서야 깨닫고 보니 그녀의 손에는 어느 틈에 새파란 비수가 들려있는 것이 아닌가. 배경태후는 비수를 마룻바닥에 탁 꽂아 놓더니 오왕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매섭게 꾸짖는다. 오왕은 나의 말을 잘 들어보오. 천자에게는 천자의 표가 있고 제후에게는 국왕으로서의 의가 있는 법이오. 천자가 천의를 잃으면 천하가 어지러워지고 제후가 절의를 잃으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오. 부부의 돈은 인륜의 기본이거늘 오왕은 남의 나라를 뒤집어 엎고 나서 이제는 인처들까지 유린하고 있으니 그 어찌 의표를 잃은 짓이라고 아니할 수 있으리요. 그와 같이 어리석은 필부를 어찌 대국의 군주라고 말할 수 있으리요. 그대가 만약 나의 몸에 손을 대면 나는 이 빗으로 그대도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요. 오왕을 꾸짖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어찌나 호되고 날카로운지 오왕은 마치 전신을 난도질당하는 것만 같았다. 그런 꾸지람을 당하고 보니 열화같이 치밀어 올랐던 음욕이 대번에 가라앉아 버려서 이제는 품에 안기는커녕 무서운 생각이 앞섰다. 인연을 당장에 물고를 내버릴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수로는 당장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 오왕의 머릿속에는 엊그제 죽여버린 5명의 충신들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배경태후의 간언은 그들의 간언과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그의 집의 악담에는 5~6월에도 서리가 맺힌다고 했으니 그냥 살려두기로 하자. 오왕은 쓰디쓴 입맛을 다시며 발길을 돌려버렸다.
오왕 함녀는 백영태우에게 호되게 당하고 돌아오자 그 울분을 안갚음이라도 하려는 듯 그날부터는 대궐 안에 있는 초국 비빈들을 혹독하게 다루며 주색에 더욱 탐닉하게 되었다. 그러한 어느 날 오자서가 찾아와서 말한다. 신이 대왕을 받들어 모시게 된 동기는 가친의 원수를 갚으려는 데 있었사옵니다. 우리가 연전연승을 거듭하여 초도를 점령한 지도 이미 달포가 넘사옵는데 대왕께서는 아직도 신의 원한을 풀어주실 생각을 아니하고 계셔서 신은 매우 괴망스럽사옵나이다. 오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의아스러워하였다. 오명보의 실정은 잘 알겠소이다. 그러나 평왕은 이미 죽은 지 오래고 그의 시신은 관에서 꺼내어 목을 잘라버렸으니 그만했으면 원수는 갚은 셈이 아니오. 초왕을 생포했더라면 그자까지 오명보의 손으로 죽여 없애라고 하겠지만 그자는 국외로 도망갔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오자서는 머리를 가로젓는다. 평왕이 죽기는 했지만 신은 그자에게 대한 원한이 아직도 골수에 사무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오? 오자서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대왕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신은 초평왕의 시체를 무덤 속에서 파내어 그자의 목을 제 손으로 잘라버리고 싶사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만 무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과 형님의 혼을 깨끗이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오왕은 그 말에 몸서리가 끼쳤다. 오자서의 성품이 그처럼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초를 치는데 전공이 특출했던 그의 소원을 못 들어주겠다고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오대부가 꼭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겠다면 그렇게라도 하시구려. 오왕의 허락이 내리자 오자서는 곧 정병 10여 명을 거느리고 서룡산을 찾아 나섰다. 초나라에서는 역대 군왕의 무덤을 모두 서룡산에 모시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룡산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다른 군왕들의 무덤은 모두 있는데 유독 평왕의 무덤만은 없지 않은가. 오자서는 악이 받쳐서 도성으로 되돌아오자 성 안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한다. 나는 지금 평왕의 무덤을 찾고 있는 중이다. 너희들 중에서 평왕의 무덤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상금을 후하게 내려주리라.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협박 공갈이었다. 만약 사흘 안으로 평왕의 무덤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그때에는 성 안의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기로 하겠다. 오자서의 무시무시한 엄포로 초도의 백성들은 너나 없이 치를 떨었다. 그러나 공포에 떨기는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한결같이 분노하였다. 오자서의 눈에는 우리가 구더기로밖에 보이지 않기에 그럴 수가 있는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버린다고 했으니 얼마나 죽이는지 어디 두고 보자.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죽더라도 나오면 우리들도 끝까지 버텨나가자. 평왕의 무덤을 오자서에게 알려주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을 내 손으로 처단해 버려야 한다. 하고 서슬이 퍼렇게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오자서의 말 한마디 때문에 초도의 인심은 위기에 휩싸여 버리고 말았다. 살벌한 분노 속에서 드디어 사흘이 지났다. 그러나 오자서에게 평왕의 무덤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오자서는 크게 분격하여 성 안의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 없앨 방도를 강구하고 있는데 때마침 80고개를 넘은 백발 할아버지 하나가 지팡이에 의지해가며 오자서를 찾아왔다. 오자서가 백발 할아버지에게 묻는다. 노인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소? 노인은 다리가 아픈지 땅에 털썩 주저앉으며 대답한다. 나는 성 밖에 사는 늙은이요. 장군이 성 안의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 없앤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왔소. 도대체 장군은 무슨 까닭으로 성 안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려 하오. 말은 온순하지만 힐난하는 태도임이 분명하였다. 오자서가 대답한다. 나는 본시 초나라의 5대 충신의 아들이요. 따라서 성 안에는 친척도 많고 아는 사람들도 많소. 내가 이제 아버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평왕의 무덤을 알려고 하는데 천상금까지 내걸어도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 내가 어찌 화가 동하지 않겠소. 모두가 의리를 모르는 놈들이기에 모조리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것이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문한다. 장군은 평왕의 무덤을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오?
무덤을 파헤치고 칼로 시체를 꺼내어 내 손으로 그놈의 목을 잘라서 원한을 풀어버릴 생각이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놀라다가 쯧쯧쯧 하고 혀를 차면서 말한다. 장군은 매우 그릇된 생각을 하고 계시구려. 오자선은 화가 벌컥 동했다. 늙은이가 무얼 안다고 건방진 입방아를 놀리요. 그러나 노인은 추호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말한다. 무턱대고 노여워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자고로 군자는 아무리 원수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로써 원한을 깨끗이 풀어 없애는 법이요. 그런데 장군은 원수의 시체를 꺼내어 목을 자르겠다고 하니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일이요. 백발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건 오자서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영감이 무슨 소리를 하거나 나는 그놈의 시체를 찾아내어 내 손으로 목을 잘라버리고야 말겠소. 노인은 기가 막힌 듯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번에는 타이르듯 조용히 말한다. 평왕이 비록 무도한 임금이었다 하기로 장군의 부형들은 모두 신하로서 북면하여 그를 군주로 받들어 모셨던 사람들이요. 이제 장군은 부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초국 종묘를 멸하고 나라를 뒤엎어버렸으면 그것으로 족할 일이지 어찌 시체까지 거두려고 그러오. 더구나 무덤을 찾지 못하면 성 안의 백성들을 모두 도살해버리겠다고 하니 그것은 너무도 가혹한 생각이구려. 오자선은 그런 말을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영감이 무슨 소리를 하거나 나는 그놈의 시체를 찾아내어 목을 잘라버리고야 말겠소. 만약 평왕의 무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어쩔 셈이요. 그때에는 이미 선포한 대로 성 안의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요. 오자서의 태도가 확고부동하므로 노인은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며 말한다. 실상인즉 나는 장군을 설득시켜 보려고 왔는데 장군의 결심이 그토록 확고하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구려. 평왕의 무덤이 있는 곳을 내가 알려주리다. 오자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예? 노인장께서 평왕의 무덤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겠다고요? 오자서는 이렇게 반문하고 나서 부랴부랴 노인 앞에 큰 절을 올리며 평왕의 무덤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시다면 속히 알려주십시오. 그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한다. 노인이 대답한다. 오명보가 오국에서 원수를 갚으려고 벼르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평왕은 돌아가실 때에 특별한 유언을 내리셨던 것이요. 내가 죽은 뒤에도 오자서가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나의 시체만은 설용산에 묻지 말고 성동에 있는 요대오의 물속에 숨겨주오. 라고 말이오. 그 유언에 따라서 평왕의 시체는 지금도 요대호 물속에 숨겨두고 있다오. 에? 그게 사실입니까? 성 안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해주려고 일부러 장군을 찾아온 내가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소. 장군은 평왕의 시체를 기어코 찾아내려거든 요대오로 가보시오. 오자서는 날뛸 듯이 기뻐하며 내가 그 지점을 모르니 노인장께서 수고스러운 대로 같이 가주시면 고맙겠소이다. 그러지요. 이리하여 오자서는 수백 명의 수병들을 거느리고 80 노인과 함께 요대오로 떠났다. 요대오는 도성에서 동쪽으로 100리가량 떨어져 있는 거대한 호수다. 오자서 일행이 호수에 당도해 보니 호수의 둘레가 80리나 되어서 수면이 바다처럼 망망무제하였다. 노인장, 평왕의 무덤이 어느 지점에 있소? 였다 말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 노인은 물결이 출렁거리는 호숫가를 이리 돌고 저리 돌며 20여리나 걸어가더니 커다란 바위들이 물 위에 길게 뻗은 곳에서 발을 멈췄다. 평왕의 관은 저기 보이는 저 바위 끝 물속에 안장되어 있소. 바위들을 파헤치고 가보면 석관이 나올 것이오. 수병들을 동원하여 바위를 하나씩 들어 옮겨보니 과연 바위 밑에서 커다란 석관이 나온다. 오자서는 관을 바위 위로 끌어올려 부랴부랴 판뚜껑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이게 웬일일까? 관 속에는 구리와 무쇠로 만든 인형의 비단 옷을 입힌 가짜 시신만이 있을 뿐 정작 사람의 시체는 없지 않은가. 오자서는 크게 분노하여 저쪽에 앉아있는 노인을 급히 불러 따져 묻는다. 영감님, 여기는 가짜 시신만이 있고 진짜 시체는 없지 않소.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노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숨만 짓고 있었다. 오자서는 그럴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마침내 칼을 뽑아들고 노인을 노려보며 꾸짖는다. 영감이 나를 속이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소. 모든 것을 바른 대로 말하오.
노인은 그제서야 오자서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오명보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보겠소. 오명보는 평왕의 시신에 기어코 칼질을 해야만 하겠소? 물론이지요. 군소리 말고 대답만 하시오. 무슨 일이나 끝까지 밀고 나가면 결국에는 실상에 이롭지 못한 법이오. 오명보는 왜 그만한 사리도 모르오. 그러나 오자서로서는 이제 와서 후퇴할 수는 없었다. 나는 한 번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성품이요. 그런 줄 알고 목숨이 아깝거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오. 노인은 또다시 한숨을 쉬면서 내 목숨 하나 없어지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만약 평왕의 시신에 칼질을 못하면 성 안의 백성들까지 모조리 죽여 없애겠다는 말씀이요? 하고 다시 묻는다. 오자서는 즉석에서 단호하게 대답한다. 물론 그렇소. 그때에는 성 안의 백성들은 씨알머리도 남지 않게 될 것이오. 노인은 그 말을 듣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탄식하며 말한다. 평왕은 사후에라도 오명보의 보복을 피해보려고 그토록 애를 써왔건만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게 되었구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바른대로 말해주리다. 80 노인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나서도 좀처럼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눈을 감고 눈살을 찌푸리는 모양이 무척 괴로운 모습이었다. 오자서가 또다시 다그친다. 여보시오. 대답은 안 하고 무얼 하고 있소. 빨리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시오. 노인은 그래도 눈을 감은 채 내가 왜 진작 죽지 않고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는고. 그러나 성 안의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에서 구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 하고 아직도 자탄만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오자서는 문득 눈앞의 노인이 평왕의 시체를 정말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묻는다. 영감이 평왕의 시체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런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 그 얘기부터 들어보기로 합시다. 노인은 그제서야 눈을 뜨고 대답한다. 노인은 그제서야 오자서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이 세상에 평왕의 시체가 있는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란 사람뿐이요. 하늘에 맹세하거니와 그것만은 사실이요. 어떻게 해서 영감만이 알고 있다는 말이요? 노인은 머나먼 기억을 더듬는 듯 먼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한다. 나는 본시 석수장이요. 평왕이 생전에 유언하기를 자기가 죽거든 석수장이 50명을 동원하여 자기 시체를 요대호 바위 밑에 묻은 뒤에 그 석수장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여 없애라고 하였소. 왜냐하면 비밀이 탄로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의 동료들과 제자들까지 깨끗이 죽어 없어지고 오직 나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소. 영감은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단 말이오? 그 무렵 나는 우연하게도 밤마다 꿈자리가 몹시 사납길래 액땜을 하려고 멀리로 길을 떠나 있어서 살아남은 셈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꼴을 당하게 되고 보니 내가 왜 그때의 동료와 제자들과 함께 죽지 못했던가 이제 와서는 후회가 막심하오. 오자서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천만다행하게 여기며 영감님이 살아남게 된 것은 하늘이 나에게 원수를 갚게 하려는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오. 영감님은 그처럼 하늘의 사명을 받고 살아남은 만큼 평왕의 시체가 있는 곳을 숨김없이 말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오. 하고 대답을 재촉하였다. 노인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조용히 말했다. 평왕은 사후에라도 오명보에게 보복당할 것을 예지하고 계셨던지 사후의 참변을 모면하시려고 석관 2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소. 그래서 가짜 관 속에는 철제 인형을 만들어 넣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네들이 파낸 관이오. 또 하나의 진짜 관은 어디에 묻었소? 오자서는 초조하게 물었다. 또 하나의 진짜 석관은? 하고 노인은 입을 열려고 하다가 괴로움을 참을 길이 없는지 천벌이 두려워서 이를 어쩌노. 하고 또다시 탄식을 한다. 오자서가 벼랑간 호통을 지른다. 여보시오. 천벌이 무서운 줄만 알고 인벌이 무서운 줄은 모르오. 만약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성 안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지 못할 것이오. 알겠소이다. 이미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 와서 무엇을 어찌하겠소. 가짜 석관은 지금 당신네들이 파헤친 그곳에 묻었거니와 평왕의 시신이 들어있는 진짜 석관은 거기서 남쪽으로 50보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바위 밑에 묻었소.
그러니까 진짜 관을 찾아내려거든 저리로 가보시오. 그러나 시신의 칼질을 하는 불의의 진마는 지금이라도 깨끗이 단념해 주기를 바라오. 노인은 최후까지 충고하기를 잊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충고를 받아들일 오자선은 아니었다. 노인이 알려준 곳으로 달려와 바위를 파헤쳐 보니 과연 석관이 또 하나 나온다. 뚜껑을 열고 보니 과연 평왕의 시신이 거기에 들어있었다. 평왕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자선은 원한의 분노가 새삼스레 치밀어 올랐다. 그리하여 시체를 바위 위에 꺼내놓기가 무섭게 왼발로 시체를 짓누르며 오른편 손가락으로 평왕의 두 눈알을 후벼내었다. 그래도 성이 가셔지지 않아서 손에 들고 있던 9마디의 구리 채찍으로 시체를 300대나 때려 갈겼다. 그러자나도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조각조각으로 분산되자 오자선은 시체 조각을 모래밭에 산산조각으로 던져버렸다. 이와 같은 보복 행위가 어떻게나 잔인했는지 동행한 군사들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모두들 외면을 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오자서 자신은 그제서야 마음이 통쾌한 지 17년간이나 오매불망으로 별러 오던 원수를 이제야 갚아서 내 마음이 날아갈 듯이 후련하구나 하고 지극히 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잔혹무도한 행위였건만 오자서의 성격은 그처럼 심독했던 것이다. 오자서는 원한을 풀고 나자 상금을 주려고 노인을 찾았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도 외딴 곳에 홀로 서 있던 노인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오자서가 수병들에게 명한다. 노인에게 상금을 줘야 할 테니 그 노인이 어디 갔는지 찾아내라. 그러나 잠시 후에 깨닫고 보니 호수 위에는 난데없는 시체가 하나 떠 있었는데 그 시체야말로 문제의 노인의 시체가 아닌가. 노인은 평왕의 시체에 매질하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자 괴로움을 참을 길이 없어 물속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던 것이다. 오자서가 평왕의 시체를 무덤 속에서 파내어 손가락으로 눈알을 후벼내고 시체에 매질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초나라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자서에게 이를 갈았다. 소위 오왕이라는 놈은 초국 궁전을 타고 앉아 초국 비빈들과 계집질이나 하고 있고 오자서라는 자는 평왕의 시체를 파내어 매질이나 하고 있으니 세상에 그처럼 잔인 무도한 것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오랑캐의 무리들을 이 땅에서 씨알머리도 없이 소탕해 버려야 한다. 초국 백성들의 적개심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손무는 오자서의 잔인한 보복 행위를 뒤늦게 알고 까무라칠 듯이 놀랐다. 손무는 처음에는 소문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만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오자서가 아닌데 설마 정말로 그랬을까? 그러나 그 소문은 날이 갈수록 널리 퍼져나갔으므로 손무는 어느 날 오자서를 집으로 찾아가 넌지시 물어보았다. 지금 시중에는 오대부가 평왕의 시체를 무덤 속에서 파내어 눈알을 뽑고 시체에 매질을 했다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는데 설마 그것이 사실은 아니겠지요? 오자서는 대답을 못하고 얼굴만 숙였다. 무언중에 시인하는 태도임이 분명하였다. 손무는 기가 막혔다. 오국에 대한 초국 백성들의 적개심이 벼란간 불길처럼 타오르게 된 이유를 그제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이미 지나간 일을 이제 와서 나무라 본들 무슨 소용이랴. 아니, 그만한 사리를 알고도 남을 사람이 그러한 과오를 저질렀으니 나무라는 일조차 부질없어 보였다. 손무는 오랫동안 비통한 침묵에 잠겨 있다가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승자라고 해서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일 것이오. 패자는 패했으니까 어떤 망동을 저질러도 너그럽게 보아 넘길 수 있지만 승자의 망동은 반드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법이오. 오자서는 그제서야 참회라도 하듯 고개를 숙인 채 조그맣게 대답한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분별 없는 짓을 했는가 봅니다. 원수님을 뵐 면목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손무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냉철하다. 이런 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대한 면목 운운으로 끝날 일이 아니오. 오왕과 오국 간성들이 모두 불륜의 망동을 범하고 있는 데다가 오대부마저 초국 백성들의 원한을 사고 있으니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무서운 대가를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치러야만 하게 될 것이오. 저산을 쌓아 올리다가 흙 한 삼태기가 모자라서 실패한다는 옛글이 있더니 우리가 바로 그 꼴이 되게 되었구려.
그렇게 말하는 손무의 눈에서는 구슬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